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개강입니다, 개강. 지난 2주일? 거의 2주일, 한 12일 동안에 많은 것들을 하고 오셔서 표정이 밝아 보일 줄 알았는데, 수험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 언제나 뭔가 부족해요. 언제나 뭔가 부족하고, 언제나 뭔가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최소화하는 사람이 이제 정신건강이 이제 좀 좋은 거고, 시험 칠 때까지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과도 좋아요, 결과도. 기분이 좋게, 기분이 완전 좋을 수 있겠느냐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정신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그 11월 말 12월 초까지 간다라는 거는 자기 노력의 결과예요. 노력을 안 하고, 노력 안 하는 사람도 없지. 근데 그날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한 달의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좀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이걸 다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는커녕 20분의 1을 봤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짜증이 나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짜증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근데 그 짜증이 처음에 이렇게 내재돼 있다가 남한테 가잖아요. 우리 여선생님들은 주로 엄마, 남자친구. 그리고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여자친구한테 짜증을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말을 안 하지. 그래서 짜증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되게 도미노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거를 다 못하고 그날 피곤해서 그냥 엎어지고 그냥 누구랑 수다 떨고 술 한잔하고 그래서 계속 공부할 게 밀리고 그러면은 짜증이 내재돼 있다가 그게 누구한테든지 한순간씩 발산이 되면서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나는 점점 고립되고 내가 공부하느라고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친구 없어요. 결혼식 때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은. 그냥 이왕 그냥 고생할 거 빨리빨리 고생을 뒤지게 해가지고 올해 안에 그냥 딱 정리. 근데 이제 너무 조금 뽑으니까 이제 올해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넉넉하게 먹고 올해 내가 되겠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신의 뜻이다. 준비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리라. 뭐 이런 아량도 좀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날의 노력이 여러분들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상은 나를 위한 얘기. 늘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들 늘 그래요. 늘. 자,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갖고 오셔서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빔을 촘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오늘 개강을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부터는 다 이 책 안에서 끝나네. 이 안에 의미론도 있고 화형론도 있고 국어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5, 6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 8번 늘 이제 수업을 하면서 오전 수업 조금 길게 하고 오후 수업 잠깐 짧게 하고 그래서 현대 이제 그 국어 문법하고 중세국어 문법을 이제 마저 띄는데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한 2, 3월 달부터 아닌가 1, 2월 달부터 5, 6월 달에 수업할 것들은 여러분들 4월 말에 하지 않아요. 그 전에 해놓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문제풀이반 문제 만들고 검토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앞서 나가야 되는 건데 제가 5, 6월 달에 이제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들 이 꽤 있었기 때문에 3, 4월에 그렇게 무리해서 보강을 좀 토요일 보강을 우리가 한 5번 했나요? 그렇게 해서 막 밀어붙여 왔거든요. 그리하야 지금 5, 6월 달에 여러분들 현대국어는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의미화용. 의미화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안 해요. 이 책이 의미화용은 되게 자세하다 그래야 되나 친절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의미론 맨 앞에 기호와 의미, 언어의 의미 이런 거 있죠. 언어의 자의성, 뭐 사회성, 역사성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의미론에서는 여러분들 5.1, 5.2, 5.3이 있는데 5.1을 날려요. 이 부분이 좀 서두 부분이라 날리고 늘 시험에 나는 거는 단어 의미론하고 문장 의미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죠. 5.2하고 5.3. 그래서 오늘 5.2를 드린 거예요. 5.3 드리려다가 아이씨 무겁기만 하고 어차피 못할 텐데. 자, 의미론 2개. 단어 의미론, 문장 의미론. 단어 의미론 안에 여러분들 어떤 게 있는지 아시죠? 유의어, 반의어, 상하의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시험에 다 나온 애들이에요 이미. 그리고 이제 문장 의미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가는 건 전제와 함이죠. 전제와 함이가 여러분들 제일 등치가 큰 거고 그 다음에 문장의 동의성, 문장의 중의성 요런 게 좀 짜잘한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의미론을 갖다가 지금 한 2주 정도 잡고 있고 그리고 화용론은 여러분들 6.1부터 6.5까지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목차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보여도 상관은 없어요. 거기 6.3 보시면 여러분들 대화 함축, 협력 원리와 대화 경률 이런 거 나오죠. 이건 국어교육론 화법이잖아요. 원래 그래요.
화용론하고 여러분들 화법하고 대단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용론에서는 6.4하고 6.5를 봅니다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여러분들 화용론이에요. 발화의 기능하고 직시 이거 두 부분.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들 뭐 대화 함축 이런 것도 시간이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근데 교육론에서 지금 화법에서 무지하게 하고 있는 걸 여기서 뭐하러 하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지도 않고. 자, 그리하여 이 의미 화용론을 갖다가 우리가 거의 한 달 잡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9시 반, 1시 반, 4시간씩 수업해갖고 한 달 가는 거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게 의문론에서 좀 보강해야 될 거, 형태론에서 좀 보강해야 될 거, 문장론에서 좀 보강해야 될 거를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예. 욕심을 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겹치는 거 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6월달 계획은 그때 알려드려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의문론에서 보강을 해야 될 거는 양순희 선생님 책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다발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그리고 그 형태론에서 우리가 보충해야 될 부분은 각종 교체에 관한 거. 를 좀 보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장론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익선 선생님 책을 봐야 돼요. 이익선 선생님 책에서 부정, 피사동, 시제 이제 이런 애들이 시험에 다발적으로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익선 선생님 책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니까 약간 이제 짧게 줄여가지고 5, 6월 달을 좀 현대국어 문법을 알차게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화용론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2, 3년에 한 문제? 뻥인가? 3, 4년에 한 문제? 의미로는 여러분들 옛날에 시험에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요즘에는 완전 강세예요. 그래서 의미로는 안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우리 의문론에서 여러분들 막 문장론에서 막 머리 쥐뜯고 봤던 거 그런 것들 있죠. 걔네들이랑 상대가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아주 쉬워가지고 뭐 삼척동자를 데려놓고 공부한다 그래서 걔가 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정도면 이 시간을 잘하면 시험 칠 때까지 별로 복습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는. 한 번 제대로 보면 그냥 끝나는 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집중해서 복습할 시간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사 해야죠. 국어사. 이 책의 국어사는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또 욕심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또 여러분들 보강한다고 계속 불러낼 수도 있어요. 이미 준비해 놓은 거 난 수업이나 할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럴 시기는 아니거든요. 5, 6월 달이 되면은. 그러니까 수업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요약해서 하고, 더 불러내는 건 내가 웬만하면 좀 지양하려고요. 그래서 먼저 토요일날 보강을 한다 그러면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건 내가 갑자기 잡는 보강이니까 토요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그 보강 봐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주 전까지 또 정신 못 차리고 토요일날 보강하면 학원에서 내가 또 우는 소리 해가지고 토요일날 밤에 올라가긴 하는데 그걸 주말에 보고 월, 화일 못 봐잖아요. 여러분들 또 교육학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업을 여기서 더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서로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압축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역사 이 부분 11장의 여러분들 국어사예요. 여기도 굉장히 뭐가 얘기가 많은데 이런 거 안 해요. 한국어의 계통과 형성, 알타이어족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더라고. 알타이어만의 특징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긴 한데 시험엔 절대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재밌다고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해. 11.1 안 하고 11.234 해요. 의문사, 형태사, 통사사.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의문사에 여러분들 챕터가 3개가 있고 형태사에 이 3개가 아니지.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챕터가 이 안에 되게 많아요. 의문사, 형태사, 통사사 안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이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거 빼. 요것만 해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휴가 기간에 이걸 한번 다시 쫙 보고 빔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하면 우리 앞에서 중세국어 했던 거 있죠. 이 책에서 10장. 그게 복습이 한번 저절로 되면서 거기에 살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10장에서 한국어의 문법 우리 중세국어 볼 때는 공부를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만한 도화지가 있으면은 한 칸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촘촘하게 했거든요. 처음 공부할 땐 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국어사는 우리가 3, 4월 달에 그렸던, 1, 2, 3, 4월 달에 그렸던 도화지 이외에 다른 도화지도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우리가 이왕 그렸던 도화지에 요렇게 한 칸씩 그렸던 공부를 이번에는 요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책을 공부할 때 정석의 원리 맨날 집합하고 명제만 풀어서 여기만 까맸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그 집합과 명제가 맨 앞이었어요? 오래되셨군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칠보이 수학쌤한테 얘가 집합과 명제는 잘하나요? 그랬더니
어머니 정석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네?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나는 집합과 명제가 언제나 지금 몇 명 할 때까지 맨 앞단원일 줄 알았거든요. 중고등학교 수학의 연계성을 위해서 이젠 수학 1단원이 집합과 명제가 아니래요. 나 너무 놀라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나. 아이고, 그 정석 붙잡고 앉아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러지? 더 안정적이 또 있었는데, 그죠?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집합과 명제가 맨 앞이었다면 늘 여기만 풀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노력하면 이만큼. 그래서 아무튼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앞에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뒤에서부터 하고 그 다음부터는 중간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잘 알아요. 골고루.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를 갖다가 이 책에서 내가 좀 욕심을 내가지고 다 하려고요. 그냥 음은 형태, 통사사가 좀 쉽기는 한데 어쨌든 다 하면서 복습도 하고 추가도 좀 드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안병현 선생님 책을 좀 많이 볼까 했는데 거기서 좀 많이 줄였어요. 안병현 선생님 책은 그냥 문장론에서 그냥 여기서 빠진 것들 를 주로 해서. 그러니까 나는 겹치는 것도 볼라 그랬거든요. 어차피 중세국어는 예문 싸움이기 때문에 예문을 좀 다양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욕심을 좀 냈는데 딱 이 책하고 안병현 선생님 책하고 딱 놓고 어느 게 시험에 나올 것이냐를 생각해 보니까 얘더라고요. 안병현 선생님 책은 너무 사실 깊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요 책에서 빠진 거만 나중에 좀 보충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국어사도 중세국어도 5, 6월 달에 우리가 오후에 8번을 보는 거잖아요. 한 5대 3으로 끊어질 거예요. 요게 5, 안병현 선생님이 책이 3. 근데 진도는 굉장히 빨라요. 정신을 완전 차리고 오셔야 됩니다요. 정신이 채 안 든 상태에서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여러분들 친구랑 저녁 먹는 약속 이런 건 괜찮은데 술 마시고 놀고 그 심야영화 보고 이런 약속은 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이도 이미 노화가 시작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전 진짜 그래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 수업이잖아요.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밤에 별걸 못해요.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어제는 다 4시 반쯤 퇴근했다. 4시 반쯤 퇴근해서 요즘에 너무 막 몸이 무겁고 집중력이 없어갖고 운동하러 다니거든요. 운동 1시간 반 정도 하고 씻고 그냥 빨리빨리 자요. 그냥 빨리빨리. 화요일 수요일 무조건. 좀 많이 자야 그 다음날 내가 수업을 할 때 정신이 끝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수업하는 거 보면 되게 에너자이저 같죠? 오후가 되면 여러분들 배에 힘이 안 들어가요. 배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러면 말을 할 때 목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목이. 예. 막 목 붓고 그래갖고 요즘 막 병원 다니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되더라고. 내가 어제 종합운동장 가서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걷고 이럴 때 잡념이 너무 심해서 나는 걷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빨리 걷고 이러는 거를.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좋더라. 이게 400m 트랙인데 그 3바퀴 돌면 여러분들 1.2km잖아요. 5바퀴 돌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4, 5, 2km고 그거 하루에 한 3바퀴에서 5바퀴 정도 거의 경보를 하는데 어제 이러고 보고 가는데 저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어. 뻥 소리가 났는데 그 축구공이 왜 나한테 맞니? 하필 내 다리에. 난 축구공이 세상에 그렇게 딱딱한 줄 몰랐어요. 안 하던 운동을 하다 보니 그 공도 안 앵기지. 낯선 애를 때리자. 아이씨, 갖고 너무 아파갖고 아침에 바지를 입으니까 이게 알죠? 이게 걸어다닐 때마다 이렇게 쓸리니까 오늘부터 하지 말까 고민 중. 여러분들 확실히 좀 운동 좀 하고 여러분들 좀 일찍 자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에너지가 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부해라, 복습해라, 기출문제 풀어라, 문학 때때로 봐라, 보강 봐라, 그리고 나서 운동까지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죽어야지 뭐 사실. 근데 조금 시간 내서 움직이세요. 자, 이제 의미론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의미론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따가 이제 국어사는 오후에 다시 조금 더 얘기하고 이제 의미 활용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보강할 거예요. 자, 어쨌든 한문총에서 의미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의미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때까지 우리의 그 현대 국어 문법 공부한 걸 쭉 반출을 해보시면 의문론을 했고 형태론을 했고 요즘엔 어휘론 이런 거 잘 안 해요. 어휘론 문제 안 나와가지고 교과서에서도 빠졌고 그리고 문장론을 했거든요. 근데 의문론이라는 거는 의문론의 탐구 대상은 의문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뜻이 없어요. 최소 의미 비읍 단위. 변비? 바보? 변별 단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의문론에서는 의미론이라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형태론이라 그러면은 최소 의미 단위인 형태소가 있고 단어가 있고 그 단어가 조어 과정을 거쳐서 파생어가 있고 합성어가 있고 그래서 의미라는 것이 생기는 게 여러분들 형태론부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문법 체계 여러분들 차례가 그렇잖아요. 문법 단위가 작은 것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의문이 합쳐서 형태, 형태가 합쳐서 문장. 그래서 탐구 대상이 점점점 늘어나죠. 의미론부터는 그게 여러분들 의미론부터가 아니다. 의미론은 여러분들 빠져요. 의문이 모여서 형태가 되고 형태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화용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의미론은 요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어요. 화용론 뒤에 들어가도 되는데 의미론은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형태론 안에 의미론이 좀 있고 문장론 안에도 의미론이 좀 있고 화용론 안에도 의미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미론이라는 거는 모든 문법의 각 파트의 의미에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놓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단어 의미론 프린트만 드렸다 그랬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문장 의미론 프린트만 드릴 거고. 그러니까 의미론이라는 건 여러분들 의미론이라는 거는 의문, 형태, 문장, 의미, 화용으로 어떤 문법 체계든지 다 있지만 문법의 단위가 커진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의미론에서는 한번 총정리. 근데 이게 여러분들 화용론도 틀림없이 의미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게 참 안 나와요. 그리고 화용론 자체에 화용론에 관련된 의미론은 약간 들어가 있기는 하고. 자, 그래서 의미론은 탁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형태론에 관련된 의미론.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드릴게 문장론에 관련된 의미론 반.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태론에 관련된 의미론이니까 뭐의 의미를 따지겠어요? 단어의 의미를 따지고 단어, 간의 의미를 따지게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문장 의미론에 가면은 문장 자체의 의미, 문장 간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장을 한 문장을 딱 줬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슬픈 고개사의 운명. 그러면은 슬픈 게 고개사가 슬프다는 거야? 운명이 슬프다는 거야? 중의성. 그 다음들 문장 하나 주고 동의성. 문장 두 개 주고 동의성. 아니면은 문장 두 개를 위아래로 주고 이게 전제냐, 함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여기가 문제 완전 다발지역입니다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세부목차 좀 보세요. 이제 뭘 보시나. 단어의 의미 5.2.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그 교재 안에 있는 그 목차는 박스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단어의 의미, 의미관계, 동의관계, 반의관계인데 박스 밖에 있는 아라비아 1, 2, 3, 4, 그 안에 있는 양가로 1, 2, 3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하면서 번호를 따로 매긴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가독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목차 언제나 펴놓고 공부하셔야 됩니다요. 자, 그래서 5.2 단어의 의미에서는 뭘 보느냐? 일단 의미 관계만 볼 겁니다. 의미 관계. 5.2.1은 뭔데? 아, 성분분석. 이거 통과. 의미 관계 중에서 여러분들, 자, 5.2.2.1 이 쭉 보시면은요, 동의 관계 볼 거고, 반의 관계 볼 거고, 상하 관계가 여러분들 어느 책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책은 동의 관계라고 안 하고, 유의 관계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책이 더 들어갔어. 동의 관계 안에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더 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병신의 유의어, 쑥맥, 천치 이런 거 있잖아요. 밥통, 멍텅구리 이런 거. 그래서 그 유의어라고 얘기하는 유의관계라고 얘기하는 동의관계 보고 반의관계와 여러분들 반대말 보는 거고 그리고 상하이어, 상하관계 그러면 여러분들 빵 밑에 소보루빵, 크림빵 이런 상하관계 보거든요. 이게 어느 책이나 다 있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 좀 더 있더라고요. 부분관계. 부분관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손 안에 있는 손가락 이런 거 얼굴 안에 있는 코 이런 것들이 부분관계예요. 그래서 시험에 여기서 나올 만한 거는 상하관계하고 여러분들 부분관계가 순간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헷갈려요. 빵 밑에 소보루빵 과일 밑에 사과잖아요. 근데 손가락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피아노 건반이죠. 얘네는 다른 애죠. 피아노 그러면 여러분들 영창 피아노, 삼익 피아노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 근데 피아노의 건반이면 건반은 피아노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이 부분관계. 얘네들 구별하는 걸 봐요. 부분관계에서는. 이 책에만 있는 게 부분관계. 이 책에만 있는 걸 잘 봐야 돼. 그 다음 다의관계라는 게 여러분들 동음이어하고 그 다음 다이어 구별하는 법을 여기서 가르쳐 줄 거예요. 동음이어, 다이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의관계하고 동음관계가 그거예요. 다의관계가 다이어. 그리고 동음관계가 동음이어인데 다의관계와 동음관계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의관계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총 이렇게 6개를 봅니다. 이거 되게 금방 할 것 같죠? 그렇게 금방 못해요. 예. 그래서 다른 책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이 책에만 나와 있는 게 부분관계하고 동음관계 뒷부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철자 동의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철자 동어 말하는 건 여러분들 철자법은 다른데 발음이 똑같은 거. 마음을 졸이다예요. 마음을 졸이다예요. 철자법이. 마음을 계속 졸이다죠. 생선은요. 졸이지. 근데 생선은 졸이다잖아요. 근데 읽으면 마음도 졸이고 생선도 졸이죠. 이런 애들이 이철자 동음어예요. 철자법은 다른데 의미 같은 거. 이런 애들도 요즘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총 6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서 맨 앞 동의관계 보세요. 여기서 애벌고일 좀 하고 가야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필기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중요한 키워드를 갖다 좀 익히고 그리고 들어가서 보려 그러는 거니까 여기선 필기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요. 자, 동의관계는 여러분들 그 박스 안에다가 가로 열고 다른 책의 유의관계라고 써두세요. 그거는. 다른 책에서는 예를 들어 유의관계를 보는데 이 책은 이 안에서 좀 나누긴 합니다. 자, 이 안에 4개가 있어요. 동의관계와 동의어의 개념. 그러면 이거는 별건 아니지. 뜻이 똑같은 낱말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진짜 그런 게 있겠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동의관계와 동의어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니까 뜻이 똑같은 낱말들 간의 이 그 관계를 갖다가 동의관계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우리가 둘로 나눠봐야 되겠다가 2번이에요. 그래서 동의관계 중에서 절대 동의관계하고 상대 동의관계 나눠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 성격 이상해. 그러면 3번에서 절대 동의관계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상대 동의관계부터 보고 4번이 절대 동의관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 그 필이 오죠. 절대 동의관계라는 건 절대적으로 뜻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상대 동의관계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뜻이 유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발하고 책상. 얘네들은 절대로 뜻이 비슷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보하고 멍텅구리는 신발하고 책상에 비해서는 유의어잖아요. 신발하고 책상에 비해서는 뜻이 굉장히 같은 거니까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동의관계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입장 정리를 하기는 절대 동의관계라는 게 진짜 동의어. 그 다음에 상대 동의관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의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의어부터 보자라는 거죠. 그게 3번. 상대 동의관계의 특징이라는 게 결국은 유의어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그럼 유의어가 우리말에 왜 이렇게 많으냐? 1번. 고유어하고 한자어가 짝을 이루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얘네들은 진짜 뜻이 똑같진 않고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들 예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사랑을 가지고 있다,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사랑, 애정 어느 게 우리말이에요? 사랑이 우리말이지 뭘. 사랑이 우리말이고 애정이 여러분들 한자어란 말이에요. 고유어와 한자어가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갖고 우리말에는 유의어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얘네들이 그럼 뜻이 똑같지 않나? 사랑, 애정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되게 비슷해요. 완전 똑같아요. 이게 완전 똑같지 못하다는 게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 사랑하다라는 말을 쓰지만 애정하다라는 말은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은 쓰긴 쓰는데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법이 달라요. 굉장히 어감이 비슷하다 그래도 사랑과 애정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관계로 맺어진 유의관계가 우리말에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고유어와 한자어의 짝. 근데 이 유의관계라는 애들이 사용되는 맥락의 차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2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뜻이 똑같진 않고 굉장히 비슷한 유효어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 얘가 그런 게 나와요. 죽다, 사망하다, 운명하다, 별세하다, 타계하다, 영면하다. 야, 유효어 되게 많다. 근데 사람한테는 이거 다 쓸 수 있죠. 우리 집 고양이가 죽었어요. 우리 집 고양이가 운명했어. 어때요? 우리 집 고양이가 타계했어. 우리 집 고양이가 영면에 들었어. 안 되죠. 그죠? 어차피 생명이 다 끊어진 건 마찬가지인데 사용되는 맥락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용되는 맥락의 차이. 1. 2로 가면은요. 훨씬 더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되지? 뜻의 범위가 넓어져서 거의 은유적으로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다, 고양이가 죽었다는 되지만은 고양이가 영면했다는 안 되고 사람이 영면했다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었다라는 의미가 심지어 어떻게까지 쓰이냐면요. 시계가 죽었다는 말 쓰죠. 그래도 방금은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다, 고양이가 죽었다가 죽겠지만 시계가 죽었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 파마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파마를 하고 집에서 잠을 잘 잤더니 뒤통수가
죽었다는 얘기도 하죠. 이때도 죽었다는 써요. 근데 뒤통수가 영면했다, 시계가 타게했다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사용되는 맥락의 차이 원투로 나눠놓은 거는 그냥 같이 묶어도 되는데 아주 일반적인 유의어들의 사용상의 맥락의 차이가 1번 그리고 완전 비유적으로 간 경우를 2번 이라고 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대 동의관계의 특징 반가로 1, 2, 3번에서 그냥 끝까지 머리에 남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뼈대를 잡고 가는 거예요. 유의어가 우리말에 그렇게 많은 이유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짝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근데 얘네들이 동의어가 아니라 유의어인 이유는 사용되는 맥락의 차이가 이렇게 많기 때문이다. 에요, 결국은. 그 다음 4번은 여러분들 절대동의관계죠. 절대동의관계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진짜 유의어가 아니라 진짜 동의어 라는 건데 걔네들은 완전 동의관계하고 전체 동의관계로 또 나눠요. 그래서 3번이 완전 동의관계의 예고 4번이 전체 동의관계의 예예요. 그러면 완전 동의관계와 전체 동의관계가 뭐냐? 완전 동의관계는 여러분들 보통 달걀하고 계란 이런 거 쳐요. 사전적 의미나 함축적 의미나 연상적 의미나 사회적 의미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달걀하고 계란하고 진짜 모든 면에서 의미가 다 똑같아. 이런 애들은 완전 동의관계. 근데 여러분들 전체 동의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말 전체 사용을 할 때 그 두 개가 언제나 교체돼서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되는 맥락이 언제나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걀하고 계란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달걀하고 계란은 완전 동의관계는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얘네들의 사전적 의미, 함축적 의미, 연상적 의미가 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얘네들의 전체 동의관계는 성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달걀하고 계란하고 쓰임새가 달라? 달걀 귀신 있죠. 전설여고행에 나오죠. 계란 귀신은요. 없잖아요. 한 부분에서라도 쓰임새가 다르면 얘네들이 전체 동의관계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뭐겠어요? 완전 동의관계와 전체 동의관계를 다 만족시키는 절대 동의관계라는 건 우리말에 진짜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산울림하고 메아리. 얘네들은 사용되는 맥락도 똑같고 그리고 얘네들은 어감까지 다 똑같아요. 산울림과 메아리에서 어감의 차이를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진짜로 절대 동의관계라고 봤는데 어떤 또 연구를 열심히 한 분이 나와서 비어있는 건물에서 노래를 부르니 산울림이 생겼다. 안 되죠. 비어있는 건물에서 노래를 부르니 메아리가 울렸다. 이건 되는데 얘네들도 지금 전체 동의관계를 인정을 못 받아요. 산울림하고 메아리도. 그래서 우리말에 동의어는 산울림하고 메아리밖에 없다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파기. 그러니까 4번의 여러분들 결론은 절대 동의관계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면에서 의미가 똑같은 거고 하나는 모든 면에서 맥락상 그 사용 범위가 똑같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찾는 거는 불가능하다. 에요.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요. 자, 가겠습니다. 의미론 중에서 의미관계 중에서 동의관계입니다요. 그 다음 페이지. 아유, 여기야 뭐 동의관계는 서로 다른 단어가 같거나 매우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절대적, 상대적 동의어 되는 거죠. 같거나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계, 이런 애들을 동의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써 있네요, 여러분들. 동의관계는 서로 다른 단어가 완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동의관계, 절대 동의어. 그리고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 동의관계, 상대 동의어. 그렇게 되겠죠? 자, 개념 보셨고, 두 번째입니다. 절대 동의관계와 상대 동의관계에서 여러분들 요 글씨체는 이 책에 없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대 동의관계라는 건 여러분들 뒤에서 땡겨온 거예요. 동의관계라고 하는 거고 상대 동의관계는 상대적으로 뭐 뜻이 같은 거다 그래서 유의관계.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서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얘네들은 뜻이 같지 않아요. 흉내, 신용, 근심, 걱정, 시름 또 아무거나 얘네 죽다, 숨지다, 사망하다, 운명하다, 서거하다도 있구나, 작고하다도 있고.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 동의관계는 못 돼요. 얘네들은 지금 다 그냥 비슷한 애들 중에서 요것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하겠대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가령 요즘 어머니께서는 근심이 많으시다. 같은 자리에는 근심 대신에 여러분들 걱정이나 여러분들 시름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얘네들이 모든 사용 맥락이 똑같진 않을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근데 어떤 두 단어가 정말로 완전한 뜻,
그 자체가 똑같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굉장히 확실치 않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얘기하고 지나가죠. 두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고 기껏해야 99%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학자들은 동의관계라는 말을 아예 안 쓰고 유의관계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다른 책에서는 여기서 입장을 밝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다 썼잖아요. 동의관계. 다른 책에서는 유의관계. 근데 우리는 일단 이 책에서는 동의관계를 둘로 나누겠다. 완전한 동의관계. 그리고 다른 책에서 얘기하는 유의관계. 이렇게 두 개 나눠가지고 절대 동의관계, 상대 동의관계. 됐죠? 용어. 얘네들은 진짜 뜻이 100%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99%까지 똑같은 거. 자, 절대 동의관계와 상대 동의관계로 부르겠다. 그러고 나서 상대 동의관계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상대 동의관계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상대 동의관계는 유의어죠. 유의관계. 우리말의 유의관계 단어들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요? 고유어와 한자어. 얘네들의 조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이 유의어는 되지만 동의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용되는 맥락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됐죠?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상대 동의관계의 특징. 즉, 유의관계의 특징. 고유어와 한자의 짝이 우리말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사랑, 애정, 바람, 소망, 생각, 사유. 나 이거 한자인 줄 알았잖아. 생각. 생생면할 때 생자 쓰고 깨달을 각자 쓰는 줄 알았어요. 우리말이더라고 저게. 그거 내가 얼마 전에 너무 궁금해갖고 무좀을 찾아봤거든요. 무좀은 도대체 무슨 한자를 써요? 우리말이더라고 무좀이. 이 무좀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없을무, 춤출무 이런 걸 생각하고 좀 무슨 좀일까 생각하잖아요. 의외로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랑, 바람, 생각에 대한 한자어 얘네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말에는 우리가 원래 쓰던 고유어도 있고 유입된 한자어가 있다 보니까 요런 애들이 유의어의 짝을 이루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어질 얘기가 뭐겠어요? 얘네들이 사용되는 상황이 똑같지는 않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랑하다라는 말은 쓰지만 애정하다라는 말은 잘 안 쓰니까. 근데 완전히 신세대 교수님이야. 이거 보세요. 최근 애정하다가 속어적 용법으로 쓰이는 일은 있다. 그러니까 속어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속된 말이라기보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요런 무리들에서 사용하는 말. 여러분들은 애정하다라는 말을 써요? 난 친구들끼리 모임 잤는데 애들이 어디서 만날까 뭐 먹을까 그러는데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사실 내가 가장 애정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갖고 난 얘가 미친 줄 알았어요. 국어원생이라는 애가 애정하다라는 말을 쓰나 했더니 그거를 요즘에 쓰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네가 애정하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한강 위에 무슨 둥둥 떠있는 식당이야. 배 위에서 밥 먹재요. 근데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진짜 착하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 가자. 얘가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밀폐된데 못 들어가요. 사방이 다 보이는 데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 마음이 편안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근데 배 안에서 밥을 먹으면 다 유리잖아요 주변이. 그래서 자기는 틈만 나면 거기 가서 밥 먹는다고. 누가 외식하자 그러면 자기는 누가 어디 가서 밥 먹자고 레스토랑 안에 컴컴한데 무슨 VIP 무슨 뭐 실이라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뭐 고기 썰고 그러면은 계속 불안하대요. 주방에서 불이 나면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 걱정 때문에. 그 친구 중에 아픈 친구 아프긴. 조금 이제 뭐라 그러지? 편하지 않은 친구가 있으니까 그냥 다 맞춰주거든요. 나 그 친구 때문에 나 평소에 안 먹던 거 되게 많이 먹었어요. 나 스파게티, 피자, 무슨 뭐 스테이크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맨날 한강 중간에 떠있자니 가야 되지 뭐. 그리고 너무 복잡해요 길도. 차를 가져가면 금방 가겠지만 가면 와인이라도 한잔하니까 차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무슨 뭐 고속버스 터미널역 무슨 신반포역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온 다음에 몇백 미터를 걸어 들어오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게 보물찾기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전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걷고. 근데 그걸 또 한겨울에 갔거든요. 강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얼굴이 얼어붙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다 우리 같은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술 마시려고 그런 술을 조금이라도 먹으려는 사람들은 택시 타고 안 들어오고 마을버스 타고 들어서 걸어 들어오면서 너무 추우니까 거기 입구에다가 레스토랑 주제에 커피 믹스를 잔뜩 꽂아놓고 이만한 온수통 있죠. 사발면 끓여 먹는 거. 그걸 놔뒀어요. 사람들이 너무 추워하니까. 여러분들 그 해진 다음에 강바람은 아주 살인적이에요. 살인적. 어쨌든 그런 살인적인 곳을 가장 애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써요. 실제로는 국어사전에 등재는 되지 않고 최근에 나온 얘기겠죠. 10년쯤 있으면 여러분들 국립국어원에서 여러분들 신조어로 인정해 줄 수는 있겠지만 아직입니다. 이거 보세요. 얘네들은 어감도 굉장히 비슷한데 사랑하다라는 말은 쓰지만 애정하다라는 말을 안 쓰니까 얘네들은 동의어가 안 돼요. 그냥 유의어에서 끝.
이거 보세요. 바람과 소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얘는 우리말이어서 하다가 붙었죠. 얘는 우리말인데 하다 못 붙잖아요. 오히려 소망하다 한자 뒤에 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람과 소망도 어감까지 되게 비슷하다고 해도 사용되는 맥락이 달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는 못 되고 뭐에서 끝? 동의어는 못 되고 유의어에서 끝입니다. 자, 유의어에서 끝난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용법의 차이를 좀 보여줬잖아요. 앞으로 더 보여주는 거죠. 용법의 차이, 사용되는 맥락의 차이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얘요. 얘네들도 지금 다 뭐예요? 동의어는 안 되고 유의어만 된다라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되는 맥락이 다르다라는 증거를 내줘야 되겠죠. 그게 그 다음 페이지예요. 자, 그가 사람이니까 이거 다 돼. 죽었다, 별세했다, 잡고있다, 숨졌다 다 돼. 우리 집 고양이가 죽었다 돼. 숨졌다 돼. 이거 어때요? 이거는 판단 불가지 이쯤 되면. 그 책을 만드신 분들도 여러분들 물음표 2개 해놨잖아요. 수는 있는데 쓰면 그 고양이는 어디 아랍에서 가져온 것 같은 분위기? 몇 천만 원짜리? 자, 근데 고양이가 별세했다, 잡고있다 안 써요. 식물로 가면 여러분들 숨졌다, 사망했다도 안 쓰죠. 죽었다 정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집 고목나무가 죽었다 저것만 쓰느냐? 우리 집 고목나무가 고사했다 이런 얘기는 쓰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들은 더 쓸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유의어라고 묶인 것들 중에서 얘네들은 다 사람에는 쓸 수 있고 고양이한테 쓸 수 있는, 동물한테 쓸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폭이 줄어들고 식물한테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거는 더 줄어들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집 고목나무가 죽었다라 그러지만 이 시금치가 죽었네란 얘기 써요? 그냥 걔는 시드는 거지. 그죠? 걔네들도 어차피 뿌리 빼면 죽는 건데 시금치한테는 죽었다도 안 써요. 그러니까 콩나물도 죽어? 숨이 죽겠지 걔네들은. 사람, 동물, 식물인 경우에 다 같이 사용 맥락이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얘네들은 유의어다. 근데 맥락의 차이라는 거는 좀 더 광범위하게 살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계속 죽다 가지고 했잖아요. 죽다에 관련된 유의어들. 근데 그 죽다가 은유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진짜 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계가 죽었다라는 얘기도 쓰고 파마가 잘 안 나와서 뒤통수가 죽었다라는 얘기도 쓰죠. 그때는 죽었다만 써야 돼. 무조건. 시계가 사망했다. 파마가 잘 안 나와서 뒤통수가 숨졌다. 너무 웃기잖아요. 은유적 의미로 확장에 대해서 죽다를 쓸 경우는 다른 유의어들로 대체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유적 의미를 쓸 경우에 사용되는 맥락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용되는 맥락의 차이를 번호를 붙여가지고 2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결론 됐죠? 유의어, 유의관계, 상대 동의관계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고유어와 한자어의 짝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사용되는 맥락은 굉장히 다르다 얘네들은. 어감까지 똑같다 그래도 사용되는 맥락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끝! 됐습니다. 그 다음 진짜 동의관계 봐야죠. 진짜 동의관계, 절대 동의관계.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절대 동의관계 안에는 네모와 네모가 있다. 이런 거 절대 안 나요 시험에. 예. 그러니까 절대 동의관계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의미가 똑같은 애들도 있고 사용되는 맥락의 차이가 하나도 없는 애들도 있다. 그냥 그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지. 시험 칠 때까지 여러분들 이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엔 다 자료제 시형이라 저거를 뭐 기입형으로 쓰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근데 절대 동의관계라는 건 여러분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기술적 의미와 비기술적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고라는 얘기는 이 책에서 그냥 어렵게 얘기를 한 건데 사전적 의미와 비사전적 의미예요. 여러분들 여성을 갖다가 사전에서 찾으면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반대되는 동물을 갖다가 여성이라고 써놨겠죠. 근데 비사전적인 여성의 의미는요. 포근함, 부드러움, 친절함, 아름다움 이런 비사전적 의미도 있겠죠. 사전에 나와요. 여성을 찾으면 얘네들은 아름답고 온화하며 푸근하고 안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은 뭐 연상적 의미, 함축적 의미, 비사전적 의미로 나눠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적 의미와 비기술적 의미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와 사전에는 등대되지 않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완전 똑같은 애들. 의미면에서 어떤 기준을 내세워도 다 똑같은 애들은 완전 동의관계. 근데
모든 맥락에서 서로 교체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 아까 여러분들 죽었다 하고 사망했다만 해도 사람한테는 다 쓸 수 있지만은 고목나무에도 사망했다 못 쓰고 시금치도 사망했다 못 쓴다 그랬죠. 죽었다도 못 쓰네 그런 경우는. 맥락의 차이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맥락의 차이가 하나도 없이 언제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다 쓸 수 있는 애들은 전체 동의관계. 근데 여러분들 이미 결론을 아시잖아요. 완전 동의관계와 전체 동의관계를 몽땅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말의 진짜 동의어란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만족시키는 애는 있어요. 요것만 만족시키는 애도 있고. 근데 두 개 다 만족시켜야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애 찾기는 진짜 힘들다. 자, 그래서 완전 동의관계와 전체 동의관계의 개념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개념은 정리가 위에서 한 거 다시 한번 돼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 페이지. 완전 동의관계에 완전 동의관계에만 해당되는 건 이때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달걀하고 계란. 근데 쟤네들은 모든 맥락에서 교체돼서 사용 못 된다 그랬죠. 얘네들은 진짜 모든 것에서 의미가 다 똑같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완전 동의관계 찾기도 되게 힘들지만 억지로 찾아낸 게 달걀하고 계란.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완전 동의관계에서 뭐냐면요. 전문어 학술어. 이거 우리 알아보거라 이런 거 해놓은 거지. 문법, 말본, 단어, 낱말, 시제, 떼매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염화나트륨, 소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염도 교체가 안 돼요. 염도 국에다가 소금 넣지 국에다가 염화나트륨 넣으면 죽어버릴 것 같았고 그게 교체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전문어 학술어들이 완전 동의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 동의관계는 얘는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각 지방 방언. 내가 아는 거 뭐 있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방언이라는 거는 완전 동의관계에 넣어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 책에서는 그래도 세 가지를 뒀어요. 완전 동의관계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단어의 쌍, 전문어 학술어, 그 다음에 지방방언.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달걀하고 계란 보세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계란은 달걀로 순화되는 당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계란과 달걀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 비사전적 의미에서 완전 의미가 똑같다. 쟤네들의 의미의 차이를 찾을 수는 없다. 에요.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학술용어, 전문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진짜 의미가 똑같다. 사전적 의미도 똑같고 그리고 비사전적 의미도 똑같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학술용어하고 전문어는요. 비사전적 의미라는 게 아예 없어요. 얘네들은 사전적 의미만 있는 거잖아요. 학술어로 갈수록 그거는 굉장히 더 정확해지잖아요. 약사들이 쓰는 말, 의사들이 쓰는 말, 과학자들이 쓰는 말, 이 사람들이 쓰는 동의어라는 거는요. 진짜로 의미의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학술 용어나 전문어는 비기술적 의미가 완전 빠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절대도 관계를 이루는 애들이 그래도 꽤 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알아두기 땡. 그 다음 방언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애들도 뭐 완전 동의관계로서 인정해줄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 제기를 하긴 하죠. 방언형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언어 체계에 속한다고 봐야 된다면은 얘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약간 벙벙하게 세 개 잡아줬다. 달걀 계란 같은 일상 용어 안에서 찾은 거. 그 다음 학술어 전문어 지방 방언까지. 자, 그 다음 전체 동의관계 보시죠. 저건 제가 좀 이상하게 해놨죠. 전체 동의관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저거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저렇게 해놓은 걸 보면 이때까지 내가 프린트를 만드는 그 꼬라지를 여러분들 이때까지 그 관찰하신 결과 전체 동의관계에 예라고 박스를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물음표를 3개를 찍은 걸 보면 전체 동의관계에 예를 들 수 있는 건 진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절대 동의관계 안에는 완전 동의관계하고 전체 동의관계 두 개로 나뉘어졌었는데 완전 동의관계는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좀 있다라는 거였죠. 이거는 진짜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얼굴하고 낯 가지고 해봤어요. 얼굴하고 낯도 여러분들 어감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생각하다가 얼굴이 뜨거워졌다, 낯이 뜨거워졌다. 아우, 걔는 너무 이뻐. 얼굴이 그냥 동그래서 걔가 낯이 동그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해놨죠. 또 비문까지는 아니야.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죠. 애매하긴 하지만 나는 낯이 둥그렇게 생겼다라는 사람 다 한 번도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네. 문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는 없지만 일상적으로 안 써요. 교체 불가. 이거요.
달걀 삶아 먹자, 계란 삶아 먹자, 달걀 마사지 해라, 계란 마사지 해라. 나 저 달걀 마사지 이상해, 솔직히. 계란 마사지지 누가 달걀 마사지예요. 근데 달걀 귀신, 계란 귀신, 전설의 고향에 여러분들 계란 귀신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걀하고 계란이 여러분들 아까 무슨 동의관계는 됐어요? 완전 동의관계는 됐잖아요. 전체 동의관계가 안 돼요. 모든 맥락에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메아리 산울림, 얘네가 우리말의 절대 동의관계 딱 하나였거든요. 이제 또 안 된대. 건물이 비어있어서 누가 말을 하면은 메아리가 생겨요. 메아리는 생기는데 산울림이 거기서 생기질 않거든. 근데 이게 그 전체 동의관계라는 게 참 찾기가 힘들다. 모든 맥락에서 교체가 가능한 동의관계가 과연 있을까라고 글씨체 바꿔서 써놓은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자, 얼굴하고 낫 모든 맥락에서 교체 불가능.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앞에 설명한 거 다예요. 달걀하고 계란 귀신 붙으면 안 돼. 전설의 고향에서 화내. 그 다음 페이지. 메아리 산울림 이거예요. 결론이죠 지금. 완전 동의관계와 전체 동의관계를 모두 만족하는 절대 동의관계, 완전 동의어 찾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 얘를 안 들어놓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끝. 동의관계 끝났습니다. 여기가 제일 쉬워요. 자, 그 다음 바꿔놓고 세부목차 보세요. 반의관계. 여러분들 반의관계를 보실 때는 일단 거기 반의관계와 반의어의 1번, 2번이 반의관계와 성분 분석 방법이죠. 이 성분 분석 방법이라는 이 6글자는 기입형으로 참 나올만해요. 얘는 답이 얘만 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반의관계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분 분석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계속 얘를 뭘로 드냐면은요, 총각 가지고 들어요. 총각. 총각이라 그러면은요, 마이너스 여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성에다가 마이너스 기혼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여성, 그리고 성년이긴 해야 된다. 플러스 성년. 이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총각 이런 얘기 안 하죠? 난 요즘에 가끔 하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디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언니들한테는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나이가 한 그냥 20대 말에서 30대 초반쯤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요죠. 2인칭 되면서 진짜 없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 어머님들 같은 분들이 학생들 왔어 그러고 음식 날라주고 그러면 이모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대학교쯤 다니는 여자애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다. 20대 마이너스 30대 초반 같다. 그럼 뭐라고 부르냐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그냥 언니라고 불러요. 그럼 걔네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아줌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언니라고 불러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 다 언니라는 백화점 가서도 다 언니라고 부르고 다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숯불을 날라주는 20대 후반의 총각이 있다. 그러면 오빠 이럴 순 없잖아요, 거기서. 그럼 나 잡혀가겠지. 총각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숯불 날라주는 나보다 훨씬 어린 남자애가 거기서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다가 저 선생님 불판 좀 갈아주기,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를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택시 탈 때는 기사님 노량진 갈게요. 우리 엄마는 뭐라 그러나 봤더니 기사 양반 이러더라고요. 웬만하면 엄마보다 젊으니까. 내가 택시 기사님한테 기사 양반이라고 부르게 되는 날이 오겠죠? 나이 드는 게 얼마나 그 순간순간 가슴이 퍽 떨어지고 먹먹해지는 줄 아세요? 최근에 우리 그 36년생인 우리 아버지께서, 그럼 이제 85 되셨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 그러셔서 내가 가슴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전국에서 제일 가는 스크루지 3명 뽑는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주택 사실 때는 욕실에서 샤워를 안 하셨어요. 마당에서 하셨어요. 물가 바뀐다고. 지하수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누 쓰다가 요만큼씩 남은 거, 그거 빨간 양파 망 있죠? 거기다 모아요. 뜨거운 물에 잠깐 담궈 놓으면 비누 녹죠? 꽉 뭉치면 하나 나오죠? 그걸 쓰셨어요. 비누 요즘에 여러분들 여기 국문이마트 가면 한 개 얼마예요? 500원짜리도 있죠? 내가 싫어하는 오이비누 저기 1,000원에 3개던데, 그거 여러분들 50원어치 60원어치 남은 비누를 뭉쳐가지고 다시 쓰는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 인생에 제일 사치한 게 있다면 차예요. 차를 언제나 좋은 걸 모셨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아버지 아니 그 도둑 들어요. 왜 차를 왜 이렇게 좋은 거 모셔? 했더니
아버지가 돈 쓰는 게 차밖에 더 있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의지대로 하시죠. 그래갖고 아버지 차 바꿀 때 가족회의 한 적도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냐?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소집한 거죠. 내가 이런 걸 살려고 그러는데 너네가 동의를 하냐?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왜 그러시냐, 아버지? 그랬더니 평생 아버지가 돈 쓰는 게 차밖에 없었는데 아깝냐? 그래서 우리가 아니요, 그냥 사시죠. 뭐 이랬던. 근데 그렇게 차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에 처음 올라오셔서 돈을 벌어가지고 미군 부대에 가서 오토바이를 사셨고, 국내 딱 한 대 있는 거. 가죽 잠바 입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대요. 왜 그랬는지 몰라 도대체. 근데 사람마다 이해 못할 취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는 그게 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시겠다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도 못하겠대요. 운전면허 반납하면 죽어도 못하겠대요. 그거 반납하면 죽을 것 같대요, 꼭 내일. 그 대신에 나한테 차를 가져가래요. 차가 눈앞에 있으니까 자꾸 몰고 싶어서 안 되겠다고 시장 갈 때도 갖고 가도. 근데 이제 차선을 잘 못 맞추시는 거예요. 야간 운전은 절대 안 하시고 낮에도 차선을 자꾸 밟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빵빵 대는데 본인은 차선을 밟았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새 차를 사면 되는데. 요즘 새 차들은 차선 밟으면 얘가 경고음이 울려요. 그 주인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핸들이 좀 무거워져요, 얘네들이. 거기다 대놓고 근데 새 차를 사시오 이럴 수는 없고. 그래서 차를 네가 가지고 있다가 진짜 너무 필요할 때 한 번씩 그냥 아버지한테 가져오면은 그때는 같이 슬슬 다니자면서 차를 가져가래. 그리고 내 차는. 난 어떡하라고 도대체. 그래서 그 차를 내가 가져왔어요. 그냥 지하주차장에 고이 모셔놨는데 내가 웬만하면 그 차 가지고 내가 뭐야, 그럼 나는 그거 세차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가끔 가다가 몰아줘야 되고 그게 얼마나 귀찮은데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이 차가 눈에 자꾸 밟히니까 저걸 몰고 싶은데 몰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눈앞에서 좀 치워달라. 그럼 팔면 되잖아. 근데 파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엄마가 차에 그렇게 차를 애정하시나? 그래갖고 왜 저래? 왜 저래? 그랬더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나도 이번에 처음 했어요. 이 차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마지막 차잖아요. 인생에. 다시 살 일이 없잖아요. 이걸 못 팔겠다는 거예요. 고철이 되더라도.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타시던 차가 우리 엄마 아버지 부부의 이번 생에, 이 생의 마지막 차구나.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차를 할부로 사든 뭐 조그만 거 사든 차를 살 때는 그 차를 탔던 뭐 6, 7년, 9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쭉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차를 사고 내 차를 보낼 때 중고시장에 보낼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얘랑 같이 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제 엘란트라를 몰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차를 조금씩 키우고 뭐 어쨌든 나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엘란트라 탈 때는 여러분들 아가씨였어요. 그 다음 차를 탈 때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 차를 탈 때는 애가 생겨서 애를 위해서 좀 더 튼튼한 차를 샀고, 그 차마다 사연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꼴난 사연, 이 차에 칠보이가 애기 때 탔는데, 뒤에 앉아있다가 뭐 먹어가지고 과자 떨어뜨려서 나한테 한 대 맞았는데, 뭐 이런 생각들, 이것도 추억이라 팔기가 참 뭐한데, 이 생의 마지막 차다라고 생각한 엄마 아버지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있는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그냥 네 그러고 새벽 5시 반에 가서 가져왔어요. 그냥 안 바뀔 때 가져오려고. 내가 나이 들은 것도 여러분들 되게 한심한데 이제 앞으로 보면은 엄마 아버지 나이 드시는 걸 보면은 되게 가슴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어차피 동물의 법칙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물의 왕국의 그냥 한 사이클이긴 한데 내 부모니까. 근데 나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전혀 몰랐죠. 엄마 아버지 그때만 해도 정말 그냥 뛰어다니셨으니까 되게 젊은 축에는 끼세요. 아직까지도 아버지는 85이고 엄마도 이제 80 넘었네. 어이구 참네. 근데 두 분 다 아주 그냥 건강하시거든요. 큰 병도 없고. 근데 하루하루 뭐 나오는 얘기들 나한테 뭐 부탁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더 자주 가서 놀았어야 되고 좀 더 자주 가서 밥을 먹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큰 효도라는 게 없죠.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지금 이제 효도를 하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 이제 뭐 10년 사시겠어요? 20년 사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효도를 할게요. 제가 내년에는 교육부 장관이 될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효도라는 게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주 찾아가서 엄마 아빠랑 노는 게 여러분들 가장 큰 효도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장 큰 효도가 뭔데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 합격은 여러분들 자기의 노력과 운과 여러 가지가 모여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한테, 어머, 오늘 어버이날이네? 부모님한테 가장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은,
수험 기간 동안에 짜증 안 내는 거예요. 그냥. 짜증 안 내는 거고 엄마 아빠가 올해는 붙을 수 있냐? 그러면은 그래 내 맘대로 돼요. 이런 거 안 하는 거. 열심히 해봐야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말 할 때 여러분들 부글부글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물으면 괜찮아. 일주일에 한 번씩 물어봐. 너는 도대체 공부한다는 애가 왜 그러냐? 너는 올해 붙을 수 있냐? 그럼 여러분들 막 성질이 완전히 피광 통기처럼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잘 넘기는 게 효도예요. 지금은. 괜히 시비 걸고 아침에 문 열고 나면서 나 이 집에 다시 안 들어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할 수 있는 효도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4남매를 데리고 너네 이제 합격은 하겠니?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늘 전화하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집에 별일 없니? 없어야죠. 있어도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적절한 거짓말. 있어도 얘기 안 해요. 아픈데 없니? 그럼 아파하고 어제 병원 갔다 와서 약 잔뜩 먹고 있는데 아유 아프긴 어디가 아파요. 콧물 좀 나요. 그냥 그러고 끝. 그 정도.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게 벼슬은 아니니까 솔직히. 자, 보겠습니다. 반의관계요. 반의관계에서 이 얘기하다 그렇게 됐네. 기사 양반 때문에. 자, 총각의 여러분들 반의어가 뭐예요? 그냥 딱 직감적으로. 처녀 같죠? 반의어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반의어라는 건 여러분들 이게 의미 성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성분 분석 방법이라는 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기본 이론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뛰다. 뛰다의 반의어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걷다예요. 기다가 아니에요. 왜요? 뛰다는 다리 몇 개 필요? 2개. 걷다 다리 몇 개 필요? 2개. 얘네들은 속도에서만 차이가 나요. 근데 기다는 다리 몇 개 필요? 4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걷다 말고 기다라는 애는 의미 성분 또는 의미 자질이라 그러거든요. 의미 성분, 의미 자질이 뛰다에 비해서 하나가 많아요. 그러면 반의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반의어라는 건 여러분들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반대말이면 딱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뛰다의 속도 기준의 반의어는 걷다. 뛰다의 주식 기준은요. 주식이 뛰다. 주식이? 그땐 내리다예요. 물가가 뛰다, 물가가 내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준이 달라지면 그 기준마다 반의어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총각! 얘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여성 맞죠? 의미 자질, 의미 성분.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성분상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여성의 총각이니까 기혼 아니겠고 다 컸죠? 성년이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 기혼에 플러스 성년인데 하나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플러스 여성.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총각의 반의어 뭐가 나와요? 처녀가 나오죠. 자, 근데 얘가 여러분 똑같아. 마이너스 여성에 그 다음에 플러스 성년에 그러면 똑같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죠? 얘만 차이를 가져와 이번에는. 플러스 기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총각의 반의어가 뭐가 나와요? 남성이야. 여성이 아니야. 남성인데 기혼이야. 게다가 성년이야. 그러면 아저씨가 나오죠. 총각과 아저씨도 반의어예요. 근데 여러분들 총각의 반의어라 그러면 완전 성별이 달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건 우리의 기존관념이고. 그래서 총각의 반대말은 성적인 면으로 반의어가 뭐냐 그러면 처녀고,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기준으로 반의어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는 그게 돼야 돼요. 아저씨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총각의 반대말이라 그래서 자, 플러스 여성의 플러스 기혼의 마이너스 성년 모든 의미 자질에서 다 반대로 가.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런 사람이 어딨어? 여성인데 기혼인데 성년은 아니야. 미혼모인가? 그건 그 개념은 아니죠. 이런 게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의어라는 건 여러분들 뭐라고요? 의미 성분, 의미 자질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만 다른 게 여러분들 반의어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면 반의어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소녀 생각해 보세요. 소녀. 소녀다 그러면은요, 플러스 여성에, 마이너스 기혼에, 마이너스 성년에, 아, 얘네들 마이너스 성년이라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총각하고 소녀가 반의어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의미 자질이 몇 개가 달라지니까. 2개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저건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거죠, 저거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의관계에서 반의관계와 반의어의 예를 좀 보여주고, 반의관계를 계산할 때 성분 분석 방법이라는 게 뭔지 보여줘요.
하나만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 페이지 오른쪽에 반의의 유형, 여기가 여러분들 문제 다발지역이죠. 자, 상보반이요, 등급반이요, 관계반이요,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보반이요라는 건 여러분들 상호 보완적인가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상에 있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합치면 뭐가 나와요? 지구 전 인류가 나오잖아요. 야, 이거 문법하고 똑같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면 여러분들 상호 배타적인 관계네. 남자면 여자가 아니고 여자면 남자가 아닐 거 아니에요. 정말로 상보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딱 두 개로 나뉘어질 수 있는 거. 남, 여, 참. 참의 반대말은 뭐예요? 참, 거짓, 합격, 불합격. 여러분들 인생사 언제나 딱 반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합격, 불합격, 보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참, 거짓. 이게 참이요, 거짓이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남, 여, 웃기고 있네. 성소수자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산을 안 해요, 여기서는. 그건 안 하고 웬만하면 두 덩이로 딱 떨어지는 상보반이요.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보반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그냥 남자 여자로 그냥 계산을 하면은 상보반이의 특징은 이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다 맞아요. 자, 남자 여자가 있을 때 한쪽 단어의 긍정, 한쪽 단어의 부정, 얘네들은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윤희재는 여자다, 윤희재는 남자가 아니다. 윤희재가 여자면 남자 아니죠. 자, 윤희재가 남자가 아니면 여자죠. 한쪽 단어의 긍정과 다른 한쪽 단어의 부정은 상호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양분된 두 갈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얘면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면 당연히 얘니까 상호함이 관계. 근데 이제 얘네들은 비교 표현 이런 게 안 돼요. 윤희재는 매우 여자다 이런 거 안 되고, 윤희재는 조금 더 여자다, 뭐 부사 표현 못 들어가고 뭐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보반이요 말고 그 다음 게 여러분들 등급반이요라는 게 있잖아요. 등급, 정말 등급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거. 여기 뜨거워, 여기 차가워, 여기 미지근, 미지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갑다, 뜨겁다, 길다, 짧다, 넓다, 좁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형용사죠, 사실. 등급반이었단 말로 정도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책에는 정도반이어로 나와요.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윤희재가 여자면 윤희재는 남자가 아니죠. 윤희재가 남자가 아니면 윤희재는 무조건 여자죠. 자, 뜨거우면 차갑지 않죠. 이건 맞죠. 뜨거워, 이건 뜨거워. 그러면 이건 차갑지 않은 거야. 차갑지 않으면 뜨거워요? 아니요, 미지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호함의 관계가 아니라 한방향이라 그래서 일방함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 얘네들은 비교 표현이 돼요. 얘가 조금 더 뜨겁다, 아니면 매우 뜨겁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사, 정도 부사도 들어갈 수 있고 비교 표현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그 상보반이어라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굉장히 기준이 객관적이에요. 전 세계 어디로 가나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 똑같죠. 그죠? 근데 뜨겁다, 차갑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내가 뜨겁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차가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피를 끓이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커피점 옛날에 리더스타워 있을 때 그 옆에 그 이디야에 가서 커피 시켰는데 커피 뜨겁게 한 잔 해주세요. 그랬더니 커피를 끓여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회용 컵 잘 줄 때니까 커피를 뜨겁게 끓이더니 그 일회용 컵에다가 얼음을 하나 넣어서 주는 거예요. 얼음 하나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 아니 그 뜨겁게 해달라고 했더니 얼음을 왜 냈어요? 그랬더니 아유 너무 뜨거워서 못 먹어요. 이 정도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봤더니 딜까봐 얼음을 하나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입천장에 까질도록 정말 뜨거운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볼 때 얘는 따뜻해. 얘는 뜨겁지 않아. 사장님 이거는 따뜻해요. 뜨겁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유 무슨 얘기냐고 자기가 손이 디겠다고 그냥 먹으라고.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차갑다, 안 차갑다, 뜨겁다, 안 뜨겁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보 반이어에 비해서 주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이어에는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상보 반이어, 남녀. 그 다음 등급 반이어, 이꼬르 정도 반이어, 뜨겁다, 차갑다 이런 애들. 나머지 하나가 여러분들 관계 반이어라는 건데 이 책의 관계 반이어가 굉장히 자세해요. 이거를 4개인가로 나눠요. 4개인가로 나눠가지고 역의 관계, 역행 관계, 대척 관계, 대응 관계 이런 거 쓰거든요. 역의 관계는 여러분들 뭐냐면은요.
A가 B의 C이면 B가 A의 D다. 일때 얘네들을 역의관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죠. 철수가 영희의 남편이면 영희는 철수의 뭐예요? 부인이죠. 그러면 얘랑 얘를 반이어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역의관계. 근데 여러분들 남편하고 여러분들 지금 그 아내 같은 경우는 반이어는 반이어인데 인간관계상 관계반이요. 인간관계에서 반이어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그 무슨 대척관계 이런 걸 보면 뭐냐면은요. 1층 옥상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인간관계 반이어가 아니죠. 한 개체에서 끝과 끝. 근데 여러분들 올록, 볼록, 엠보싱 할 때 올록, 볼록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반이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개체에 있어서 끝과 끝도 아니고 수평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요목 이런 걸 따질 수도 있고 그래서 관계반이어라 그랬을 때 그 관계가 뭔지를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2차 계산 자세히 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요. 자 뭐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반이어의 개념 보고 반이어를 알아내기 위해서 성분 분석 방법 쓰고 그리고 반이어의 종류 중에서 상보반이어 그 다음 뜨겁다 미지근하다 차갑다 이런 거 등급반이어 또는 정도반이어 보고 관계반이어 보고 그럼 끝납니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아이고 부상 입은 다리가 되게 아프네. 자, 반이관계와 반이어의 아유 반대되는 말. 반이관계에 있는 두 단어를 반이어라고 하겠죠. 자, 성분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러분들 지금 총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성분이라고 보는 거고 다른 책에서는 의미 성분이라는 말도 쓰고 의미 자질이라는 말도 써요. 요 단어를 오늘 꼭 아셔야 돼요. 상하이어 가서도 저 얘기는 계속 나오니까. 자, 총각은 마이너스 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 컸다는 플러스 성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아직 안 했다는 마이너스 기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총각이라는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성분은 몇 개? 3개. 의미 자질도 3개. 아니 근데 꼭 3개 아니에요. 총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플러스 사람이죠. 그리고 당연히 플러스 동물이죠. 플러스 생물이잖아요. 이건 너무 뻔하니까 안 쓴 거지 지금. 의미 자질이 꼭 딱 저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특징적인 거 3개만 딱 예를 드는 겁니다. 의미 성분 이꼬르 뭐라고요? 의미 자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총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성분이 이렇게 되죠. 자, 빵하고 소보루빵이 있어요. 자, 빵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질, 의미 성분과 소보루빵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분, 의미 자질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의미 자질을. 빵하고 소보루빵. 소보루빵이죠. 왜냐면 빵, 소보루빵에서 의미 자질을 쫙 나열했을 때 소보루빵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소보루. 그럼 여러분들 빵이 상위어예요? 소보루빵이 상위어예요? 빵이 상위어죠. 자, 그러니까 하위어로 갈수록 의미 자질이 많아진 거죠.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소보루빵 안에다가 크림도 쳐넣잖아요. 그러면 크림 소보루빵 넣으면은요 빵보다 의미 자질이 몇 개가 더 많아야 돼요? 2개가 더 많아야 되죠. 나중에 이제 외형과 내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총각이라 그랬을 때 성분 분석 방법을 가지고 총각의 반이어를 알아보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총각의 의미 자질. 만약에 반이어라는 게 이 총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분, 의미 자질을 다 뒤집으면 반이어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다 뒤집으면 아까 플러스 여성의 마이너스 성년의 플러스 기혼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총각에서 얘만 반대가 되든가 얘만 반대가 되든가 얘만 반대가 돼야 하나만 차이가 나야 지금 반이어가 된다. 자, 그래서 총각의 반이어는 플러스 여성의 나머지 2개 아니구나. 만약에 반이어가 모든 의미를 뒤집는 거라면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만약에 플러스 여성의 마이너스 성년의 플러스 기혼이라 그러면은
결혼한 어린 여성, 조혼에 지금 시달리는 결혼한 어린 여성을 총각의 반여라고 하지는 않는다. 총각의 반여는 처녀 혹은 아저씨일 것이다. 왜? 처녀를 갖다가 여러분들 지금 반여로 둔다 그러면은 뭐만 지금 뒤집힌 거예요? 얘만 플러스로. 자, 그 다음에 아저씨가 총각의 반여다 그러면은요, 얘만. 그 다음 페이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총각의 반대말 처녀 또는 아저씨. 의미 자질을 쭉 나열했을 때 그 중에 하나만 차이가 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의어의 특징은 딱 이거죠. 반의어는 대립성도 있고 공통성도 있고 양립성을 가지고 있다. 왜요? 의미 자질이 10개가 있다 그러면은요, 9개는 똑같아야 돼요. 그게 공통성. 의미 자질 중 10개 중 9개는 똑같고 몇 개만 차이가 나야 된다. 1개만. 그러면은 대립성. 그래서 처녀가 총각의 반여가 되는 이유, 아저씨가 총각의 반여가 되는 이유 써 있습니다. 끝. 의미, 성분, 의미, 자질. 그래서 반의어를 탐구할 때는 성분 분석 방법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컨대 반의어라는 건 의미 성분이 쫙 있을 때 다 똑같고 딱 하나의 의미 성분만 달라져야 된다. 오케이. 됐죠? 알아두기 패스? 자, 여기까지. 성분 분석 방법으로 반의어, 반의 관계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반의어의 유형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그 성분 분석 방법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어요. 장기하고 까투리 나왔던가. 무지하게 틀리고 나왔어, 그것도. 왜 틀리고 나왔냐고. 장기하고 까투리하고 플러스 여성, 마이너스 여성 구별이 안 가지고 있더니, 아니, 그게 고전문학 할 때는 장기하고 까투리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았는데, 문법 시험에 장기하고 까투리가 나오니까 얘네가 암수관계라는 걸 상상을 못 하겠더래요.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늘 보던 데서 보는 것만 알아보고, 다른 데서 굉장히 익숙한 걸 보면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디서 그랬지? 여기 옛날에 제1은행 있을 때. 올리브영 자리가 옛날에 제1은행이었거든요. 거기 청원경찰 아저씨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했거든요. 은행 다니면서. 그 아저씨를 광화문인가 종로에서 만났는데 둘이서 계속 쳐다봐. 저 사람이 누구지? 근데 늘 다니던 은행 안에 있으면 언제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여기가 지금 무슨 거야? 동작구죠? 종로구에서 만났더니 저 사람이 누구더라? 저 사람이 누구더라? 근데 그것도 전철 안이었던 것 같아요. 전철 안에서 서로 저 사람이 누구더라?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나서 경찰 아저씨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대상인데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만나면 저 사람이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것처럼. 그래도 그렇지. 장기하고 까투리를 문법시험에 나왔다고 그걸 못 알아봐? 의미자질 문제도 시험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나오겠죠. 이게 여러분들 이때까지 나왔어? 아씨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나왔어? 저번보다 어렵게 나오겠네. 라고 계속 들러붙는 거예요. 기출은 계속 돌고 돕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없는데 언제나 그 지점은 돌고 돌아요. 자, 반의어의 세 가지 종류 보겠습니다. 상보반의어, 등급반의어, 관계반의어 중에서 상보반의어는 우리 아까 남여로 했죠? 왜? 지구상의 반은 남자, 지구상의 반은 여자. 결혼을 안 했든가 했든가, 붙었든가 떨어졌든가, 참이든가 거짓이든가. 딜레마가 있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죽지 않았으면 사는 거고, 죽었다 산 것도 있는데 산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렇게 딱 양분이 되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됐고, 남성과 여성밖에 없고 기혼 미혼밖에 없고,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이 상부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일정 의미 영역에 있는 걸 딱 반으로 찢어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남하고 여에 있을 때 윤희재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희재는 여자면 윤희재는 남자가 아니고, 윤희재가 남자가 아니면 윤희재는 여자라는 상호 함의가 가능하다는 거 딱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반의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특징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는 지금 상부적 반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의 긍정과 다른 한쪽의 부정이 상호 함의가 되는 거지만, 정도 반의어에서는 그게 여러분들 상호 함의가 아니라 일방 함의가 된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반의어는 반의어인데
반이어끼리도 의미관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특성. 이거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A가 남자고 B가 여자라고 쳐보세요. 철수라는 애가 남자면 무조건 여자가 아니죠. 근데 철수는 여자가 아니면 무조건 남자예요. 내가 이거 화살표 찾는데 시간 오래 걸렸네. 예. 한쪽, 그러니까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를 가지고 한쪽에 긍정, 다른 한쪽에 부정. 남자면 여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면 남자다. 그걸 김연아 가지고 했네. 예. 한쪽 단어의 긍정과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은 언제나 같다는 거예요. 상호 함의 라는 말이 이 책에 안 나오더라고. 상호 함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이거였잖아요. 남 아니면 여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하거나 동시에 긍정할 수 없어. 윤희재는 여기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윤희재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다. 땡! 윤희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땡. 자,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를 동시 긍정하거나 동시 부정하면 모순이 생긴다. 자, 상보 반여의 특징 첫 번째, 한쪽 단어의 긍정과 다른 한쪽 단어의 부정은 상호 함의 관계. 둘 다 긍정, 둘 다 부정하면 큰일 난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도를 표현하는 부사 수식, 저거 정도부사라 그래요. 그래서 정도부사.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비교 표현도 안 된다. 자, 그 금붕어는 죽다 살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붕어는 매우 죽었다. 안 돼. 저 금붕어는 저 햄스터보다 조금 더 죽었다. 안 돼. 왜요? 정도부사 못 쓰고 비교 표현 못 쓰고. 왜? 둘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기준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절대적이에요. 어느 사회에 가서나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똑같고 죽다와 살다를 판별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뇌사, 이거는 죽은 것이냐 산 것이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심장이 멎었으면 누구나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심장에 살아있고 뇌가 죽으면은 그거를 그냥 뇌사라고 사람이 죽었다라고 치는 데도 있고 안 죽었다고 치는 데도 맞아요. 우리나라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 억지로 죽이면 살인이에요. 근데 뇌사면 실질적으로 죽었다 그러고 가족들의 동의하에 그냥 호흡기 떼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스위스 가면은 저기 자살 도와주는 병원 있다며. 이거 기사 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자기가 평생 제일 믿고 친했던 친구가 스위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놀러 가겠다 그래서 친구가 느낌이 이상하긴 했대요. 와서 왜 왔냐 그랬더니 병원에 죽으러 왔다고 도와달라고. 갈 때 자기 데려다주고 서류에 사인해주고 그 집으로 붙여달라고. 그래서 그게 국내법 적용은 안 되겠지만 익명으로 보냈더라고요. 그 투고를 할 때. 그래서 자기는 자기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서류로 같이 해줬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쭉 읽어봤더니 암 걸린 환자예요. 암 걸린 환자라 국내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했는데 안 낫고 암이 몇 개까지 가지 증명서를 다 떼어서 가면은 주사로 죽여주는 거예요. 고통 없이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 뼈 가루, 이 사람이 우리 병원에서 죽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라는 서류, 이거를 누가 가족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죽기 전날 밤에 스위스에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맛있다고 얘기하는 집에 가서 뭐 피자하고 스파게티하고 뭐 이런 걸 먹는데 한 판을 다 먹더라. 죽기 전날이라 굉장히 즐거워 보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결심한 일을 시행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근데 지금 그게 여러분들 국제적으로 허락받은 지금 공간이 스위스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암 환자로서 마지막에 자기가 막 피토하고 뭐 쓰러지고 이러는 거 보여주기 싫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비밀로 하고 스위스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뒤처리를 친구한테 부탁한다는 게 되게 그렇죠. 남자긴 했지만. 그래서 뭐 그거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잡지사에 투고하는 글인데 그거 보고 나서 기분이 이상해요. 근데 암 환자 보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호흡기를 띄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국제적으로 늘 문제가 되어 왔지만 그런 걸 여기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죽다 살다. 이런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그냥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요. 상부반여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 중에 하나의 긍정은 나머지 하나의 부정이고
그 나머지 하나의 부정은 곧 긍정, 상호 함의 관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앞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기억이 안 나네. 동시에 부정하거나 동시에 긍정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정도부사를 못 써요. 비교 표현을 못 씁니다. 네 번째가 기준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객관적이에요. 까지 하고 나면 등급 반이어는 공으로 먹습니다. 이게 패턴이 똑같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됐죠? 자, 등급 반이어는 여러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그 다른 책은 여러분들 정도 반이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는 것 같던데 등급 반이어 이꼬르 정도 반이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런 애들 뜨겁다고 차갑다 사이에 뭐 있어요?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뭐예요? 흑백 논리의 오류잖아요. 그게 국이 너무 뜨거워요? 그럼 얼음을 동동 띄워드리죠. 이런 거. 국이 너무 차갑다고요? 그럼 입천장에 홀랑 까지게 지금 데워드리죠. 이런 거. 중간에 따뜻하다도 있고 미지근하다도 있고 느직지근하다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정도반이요. 넓다, 좁다, 크다, 작다니까 얘네들은 다 형용사에서 관련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거 여러분들 읽을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이에 이런 게 있고 저 사이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형용사에서 나타나는 애들이다. 중간항이 아주 많은 애들. 자, 그 다음 페이지 특성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윤희재가 여자면 윤희재가 남자가 아니고 윤희재가 남자가 아니면 윤희재는 여자다 그래서 상보반이어에서는 여러분들 얘들이 상호 함의 관계를 이뤘었죠. 근데 얘 보세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손은 뜨거웠어요. 어머니의 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뜨거웠다가 A고 차갑다가 B라고 쳐. 뜨겁다가 A, 차갑다가 B. 그러면 뜨거우면 차가운 건 아니죠. 맞죠? 근데 차갑지 않으면 무조건 뜨거워요? 아니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성립을 하지만 얘는 성립을 하지 않죠. 이럴 때는 용어가 뭐라고요? 상호 함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만 함의가 되니까 일방 함의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일방 함의 관계 요 다음 페이지에 있을래? 여기 있다. 아니 여기 있다. 일방향적 함의 관계 그래서 일방 함의 관계라 그래요. 아까는 둘 다 되니까 상보 함의 관계라는 거고. 자, 한쪽 단어의 긍정과 다른 쪽 단어의 부정 사이에 아까 상보 반이와는 달리 일방향적 함의 관계, 일방 함의 관계가 지금 성립을 합니다요. 자,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아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중간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동시부정? 동시부정이 가능해요. 등급 반이와는 상보 반이와는 달리 동시부정이 가능하고, 아유, 정도부사 쓸 수 있고, 또 비교 표현도 가능하겠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매우 뜨겁다. 얘가 얘보다 더 뜨겁다. 다 쓸 수 있죠. 그러면서 상보반이 하나를 공부하면은요. 정도반이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동시부정도 가능하고 정도부사 수식 가능하고 비교 표현도 가능하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가? 그 다음 페이지. 요거요. 요거부터 하면 여러분들 짝이 딱 맞는 거잖아요. 일방항이냐 상보함이냐 그 다음에 동시부정 동시긍정이 되느냐 정도부사 쓸 수 있느냐 비교 표현 가능하냐 그거 지금까지 다 짝 맞춰서 똑같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상보반이어는 남자다 여자다 죽었다 살았다의 기준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누구는 뜨겁다고 생각한 게 누구는 미지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관적인 거.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얘가 하나 톡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 다시 앞 페이지로. 자, 상보반이어하고 지금 등급반이어, 정도반이어는 4개는 여러분들 딱딱딱딱 대꾸가 됐죠? 나머지 하나. 얘가 뭐냐면은요, 요 말을 보셔야 돼요. 등급반이어는 두 단어 중에 하나가 훨씬 더 기본적이고 목표적인 의미로 쓰인데 저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쳐놨어요. 언어에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는 이라고 살짝 저거보다는 쉽게 해놨거든요. 근데 저렇게 해놔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저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책은요. 이게 등급반이어끼리의 비대칭성이라는 얘기를 써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등급반이어는 두 반이어 중 하나가 첫 번째 기본적이고 무표적인 의미를 쓰인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고쳐놨어. 두 번째 등급반이어는 두 반이어들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언어의 경향을 훨씬 더 많이 보인다.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서 다른 책은
등급반이어 중에 한 단어는 아니야. 등급반이어끼리는 비대칭성을 보인다라고 써 있어. 다 모르겠죠. 아니 쉬운 얘기 나도 다 왜 이렇게 얘기해. 등급반이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급반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이어 중에 하나가 나머지 하나보다 월등히 실생활에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대칭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얘 나오죠. 야, 너네 학교 얼마나 넓어? 라고 물어보지. 너네 학교가 몇 평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야, 너네 학교가 얼마나 넓어? 너네 학교가 얼마나 좁아? 이렇게 안 물어보죠. 아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쓰긴 해요. 학교가 좁아가지고 100m 달리기를 못해. 100m 달리기를. 요즘 학교들은 진짜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100m 달리기를 못한대요. 100m 달리기를 하려면 커브를 틀어야 된다는데 100m 달리기를 곧장 하면 교문 밖으로 나가게 돼 있대요. 너무 조그맣게 짓는 학교가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얼마나 좁은지 진짜 100m 달리기를 못한다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이어서 얼마나 좁길래? 라고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 처음으로 얘기할 때 너네 학교 얼마나 좁아?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너네 학교 얼마나 넓어라고 물어보지. 그 건물 얼마나 높아? 아유, 그 건물 얼마나 얕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정도반이어 등급반이어의 관계에 있는 애들은 나머지 하나보다 요쪽 하나가 기준에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실생활에 쓰임새도 많고 크다고 작다도 여러분들 정도반이어 등급반이어 맞죠? 근데 야, 얘 크기가 얼마나 돼? 라고 물어보지 얘 작기가 얼마나 되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이거예요. 자, 잠깐 크다 하고 작다 두 반이어를 놓고 봤을 때 등급반이어는 두 단어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무표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건 뭐냐면요 기준으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크기를 좀 조정해봐 라고 얘기하지 작기를 좀 조정해봐 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자, 기본적이고 무표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고 언어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훨씬 더 자주 쓴다는 거고 그래서 작다보다는 크다가 훨씬 더 비대칭성을 가지고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이어면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시소 끝에 딱 걸쳐져 있는 그 절대값이 똑같은 애들인데 쓰임새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한쪽이 훨씬 많이 쓰인다. 비대칭성입니다. 이거 보세요. 너희 학교 강당은 얼마나 넓니? 너희 학교 강당은 얼마나 좁니? 라고 아무도 안 물어봐. 그 다음에 이런 거 척도명사라 그러죠. 척도명사. 야, 크기가 얼마나 돼? 라고 얘기하지. 작기가 얼마나 돼? 안 돼. 야, 길이가 얼마나 돼? 짧이가 얼마나 돼? 안 해요. 높이가 얼마나 돼? 써요. 낮이가 얼마나 돼? 안 씁니다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다 정도반이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얘네들이 훨씬 더 기본적이고 무표적인 의미를 쓰이고 있는 거고 언어의 일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뒤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비대칭적으로 많이 쓰이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이거 보세요. 넓다, 크다, 길다가 좁다, 작다, 짧다보다 의미상으로 무표적이다. 그래서 저 넓다, 크다, 길다가 비대칭성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쓰인다. 라는 얘기입니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책에서 좀 배열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죠.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이 아까 상보반이어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대꾸. 그리고 얘가 추가. 비대칭성. 반이어의 비대칭성 문제.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관계반이어까지 하고 쉬시면 되겠네요. 관계반이어. 여기가 끝이죠. 자, 관계반이어는 여러분들 관계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이어가 여러분들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반이어는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룬다. 그래서 아이 뭐 저게 꼭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나? 남편과 아내, 주다 받다, 그 다음에 받고랑, 받두둑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예, 이것만 봐서는 확실히 잡히진 않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역의관계, 역행관계, 대척관계, 대응관계.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 역의관계라 그러면은요, 쟤네들은 주로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꼭 인간관계만 얘기하지도 않아 또. 자, 역의관계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애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A가 B의 C면 B가 A의 D다. 그래서 C와 D와의 관계. 철수가 영희의 남편이면 얘가 영희였으니까 영희가 철수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A가 B, C.
서점이 건물 안에 서점이 은행 1층 서점 2층 서점이 은행 위에 있으면 은행이 서점 아래에 있는 거 맞죠? 그죠? 이것도 여기관계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반이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기관계라는 게 여러분들 얘가 지금 다 사람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예를 들은 여기관계가 훨씬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애들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관계의 아주 정확한 예는 이겁니다. A가 B의 C고 C가 A의 D일 때 C와 D와의 관계라고 쓰면 언제든지 맞아요. 저거는. 꼭 인간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보면 딱 인간관계 얘기하는 것 같죠? 다른 책은 예를 이런 걸로 들어요. 우체국이 우리 사무실 뒤에 있으면 우리 사무실은 우체국 앞에 있다. 이런 것들. 딱 저거. A가 B의 C면 B가 A의 D일 때 C와 D와의 관계, 여기 관계. 됐죠? 자, 그 다음 역행관계는요. 방향성, 이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갔으면 누군가가 와야 되고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고 얘는 방향성, 좌우, 상하에 있어서 방향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역행관계. 대척관계는요. 끝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 지붕과 바닥, 우등상과 낙제생, 1등과 꼴등. 대응관계는요. 평면, 휴지, 올록볼록 엠보싱, 그리고 밭두둑, 밭고랑, 푹, 톡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대응관계인데 여러분들 이런 용어를 여기관계까지는 모르겠다. 이런 용어를 우리 손으로 쓰라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것도 시험 문제 낼 때 역행관계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대척관계라는 건 이런 것이고 대응관계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개념을 주고 이런 예들을 막 섞어서 주고 그 중에서 역행관계 골라서 설명하고 대척관계 골라서 설명하고 대응관계 골라서 설명하라 그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문법책에서 용어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저 용어를 우리한테 손으로 쓰라고 하지는 못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애들을 쭉 주고 이런 애들은 반이어의 한 덩어리고 이런 애들도 반이어의 한 덩어리인데 얘네들은 모두 관계 반이어지만 얘와 얘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방향성에 있어서의 관계. 얘네들은 평면에 있어서의 입체.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 관계 됐고 그 다음 페이지. 역행관계는 방향성 기준. 이게 여러분들 갈 행자잖아요. 갈 행자, 단일 행자.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 오다, 오르다, 내리다, 주다, 받다, 팔다, 사다. 자, 그 다음에 대척관계, 양쪽 끝. 그래서 여기다가 천국과 지옥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대척관계에. 지옥이 땅 끝에 있고 천국이 하늘 끝에 있다 그랬고 근데 그거는 이게 동화를 얼마나 많이 읽었냐의 문제이자 종교의 문제이자 그래서 천국하고 지옥은 난 여기는 별로 안 넣었으면 좋겠어 진짜. 다른 책 보면 여기 천국 지옥 있는 거 있거든요. 나는 기본적으로 이해 못해요. 천국이 저 위에 있다는 증거가 어딨어. 그리고 그 끝과 끝일 수 있겠느냐 그게. 63빌딩 여러분들 스카이라운지 몇 층에 있다 그랬어요. 63층에 없어요. 60층에 있지. 고정관념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천국 지옥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대응관계는 표면에서의 위상의 차이. 표면에서의 위상의 차이가 대응관계. 요철 이런 거죠. 이게 관계반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양립불능 관계 있죠. 이거 내가 여기다 정리는 해놨는데 이거 참 읽으면 읽을수록 승질이 나요. 그래서 이번 텀에는 요거 3페이지는 안 보고 그냥 지나가시고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게 어떻게 해도 말이 잘 안 맞아서 패스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쉬었다가 이제 상하관계 하시면 됩니다. 예.